알면 알수록 좋다. 놀고 먹으면서도 지적이고 싶은 욕심쟁이 당신을 위한 잡식 팟캐스트 지지익선 지금 시작합니다. 고고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내입니다. 김범래입니다. 앤서입니다. 저 이 디에고입니다. 정적. 죄송해요. 누구시라고요? 디에고라고 합니다. 디에고요? 디에고. 네네. 디에고가 뭐예요? 스페인 분이세요 혹시? 저 회사에 왜 쓰는 디에고예요? 닉네임인데요. 회사에서 네. 쓰는. 네. 왜 제가 디에고예요? 디에고 마라도나를 좋아해가지고 축구 선수. 그 옛날 아르헨티나 네, 선수. 마라도나의 이름이 디에고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름이 디에고면 앞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성이에요? 마라도나. 거기는 반대죠. 디에고가 이름이고 마라도나가 성이고. 새로운 지식을 알고 갑니다. 오. 시작하자마자. 근데 누구세요? 누구신데 혹시 이렇게 대화에 누구신지. 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나가셔도. 오늘 회차는 저희가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가지고 진행하게 된 회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디에고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와. 와. 반갑습니다. 그 소개 한마디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디에고님? 안녕하세요. 저는 안느 지인 찬스로 참여하게 됐고요. 또 음. 이러다 저 욕먹는 거 아닌지. 지인들만 자꾸 데려온다. 아니지. 친구가 많은 건 좋은 거죠. 맞아요. 네. 부럽다. 정치 덕후 안느 친구 디에고라고 합니다. 정치 덕후요? 네. 덕 중에 덕 정덕. 정치 덕후라는. 지금 한참 재밌을 때잖아요. 그렇죠. 저 정덕 아. 처음 봐요. 우리나라 정치 덕후인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요. 네. 그 관심이 많다는 게 한쪽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두루두루 관심이 많은 건가요? 두루두루 관심이 많고요. 원래 전공이 그 대학교 전공이 정치학이었어서 네. 정치외교학과였죠? 네, 또 뉴스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뉴스를 재밌겠다. 다룬다라. 오늘 제가 사전 투표하고 왔거든요. 오늘 오. 하고 싶어요. 굉장히 치열하더라고요. 되게 분위기가 삼엄하던데 투표장이. 무슨 색 옷 입고 가셨어요? 저 지금 입은 건 남색이네? 남색이네. 어머. 왜? 어머. 되게 중립적인데? 아닌데 아니야? 하얀색이나 검정색을 입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다른 색이니까. 네. 네. 혹시 뉴스 관련된 일을 하신다 하셨는데 기자신가요? 기자였고요. 지금은 기자는 아닙니다. 네. 전직 오. 기자인데 네. 이제 미디어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 네, 뉴스 맞습니다. 쪽에서? 네네. 기자는 이제 지면 기자 하신 거예요? 네, 신문사. 신문사. 기자. 네. 이게 또 기자의 세계가 TV 기자랑 또 지면 기자랑 또 이렇게 좀 커리어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제 그만 친해지시고. 네. 더 알고 싶은데. 지금 딱 들었는데 발성도 너무 좋으시고 약간 뭐라고 할까요? 그 호흡에 흔들림이 없잖아요. 호흡에 흔들림이 없다. 소개팅 하냐고. 아니 이게 처음 그 마이크 점수는요? 10.이요. 애프터 하시고. 그러면 저는 우선은 저희 디에고님이랑의 대화는 조금 뒤로 미루고 후원을 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님이 계좌 후원으로 10,000원, 송콜리님이 138회 클래식 입문편에 3,000원, 그리고 팟빵 후원으로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이 1,000원, 그리고 안느의 저번주 소개팅남이 1,000원, 그리고 이장관 부산감독기원님이 또다시 1,000원, 그리고 정기 후원 애나님까지 전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느의 저번주 소개팅남 너무 소름 돋는 게 제가 저번주에 소개팅 했거든요. 근데 이분은 꽤 꾸준히 후원해주고 계신 맞아요. 분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소개팅 나갈 때마다 후원해달라고 하시나요? 미쳤어요? 미쳤냐고요. 리액션하고 거기서 막. 어쨌든 빨리 아이디를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좌로 박준영님께서 10,000원 보내주셨는데 아마 유튜브에서 그 베이맥스 캐릭터가 이렇게 손 흔드는 프사를 하고 계신 그 분이신 것 같아요. 박준영님. 네네네. 성함이 똑같으신데 항상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이번에 드리고 싶었고 송콜린님도 클래식 입문에 후원해주셨는데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네. 댓글 하나씩만 읽어보고 시작하시죠. 이 클래식 얘기 나와서 그런데 좋아하세요, 클래식.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또 간만에 배가 올라와가지고 아파요. 기쁘신 분들이 많은데 띠요님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파가니니는 언제 들어도 섹시해요 다음에 라흐마니노프 편도 기대할게요. 맡겨놓으셨어요. 네, 저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나오잖아요, 아이고. 근데.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못했죠. 네. 마지막 인물이었는데. 다음에 나오잖아요, 다음에. 녹음 다 끝냈잖아. 우리. 준비했잖아. 아니야. 저는 안 그래도 저도 띠오님 걸 읽고 싶었는데 버추오소라고 읽었는데 비르투오소가 본토식 발음인가 보군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법률님의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고요. 이게 그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읽느냐에 따라 조금 발음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봤던 도서에서는 비르투오소라고 적혀 있었는데 또 찾아보니까 버추오소라고 약간 미국 쪽에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본토 발음은 버추오소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쵸. 그 뭐야 그 커피 그 뭐죠? 버추오? 네. 네. 그것도 버추오라 하잖아요. 네네. 오랜만에 오디오 클립에 장문의 댓글이 남겨져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리유하는 리유님께서 댓글을 길게 남겨주셨는데 인공지능 관련 자료를 찾다가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관심 있는 여러 주제를 다뤄주셔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 기분 좋아. 또 자기 주제. 아이고. 아니, 헤어나올 수 없는 거는 우리들이었을 수도 있지. 그치, 그치. 그치, 이미 그치. 입덕은 법률 걸로 하고, 이거 다 듣고 보니까 이게 제일 별로였구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관문이 낮았다. 음. 네, 그래가지고 또 클래식 관련 패널을 뭐 모셔서 한번 클래식을 또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또 채널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그 채널을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고 채널 이름이 뭐예요? 조현영의 All About Classic이라는 오디오 클립에 있는 채널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바로 뭐 이렇게 연락을 취해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저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진행을 하지만 정말 특이하게도 진행자와 발제자가 따로 있는, 그래서 진행은 안느가 하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디에고님을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디에고님이 그래도 제가 보기엔 전문가인 것 같아요. 네. 정치 쪽에서는. 우리 셋이 정치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100배는 깊고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딱 그런 생각도 가끔 들어요. 우리도 편을 나눠서 정치 얘기를 하면 생각보다 딥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누구? 뭐 예를 들면 앤서님? 네. 아. 저는 정치 얘기 밖에서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대통령의 인수인계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맞죠, 디에고님?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주제는 제가 정하기는 했는데 최근에 좀 뉴스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한낱 기업의 인턴들도 인수인계를 하고 떠나거든요. 그치. 그러면은 한 나라의 총수인 대통령도 인수인계를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수인계를 도대체 언제 어떻게 누구랑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준비하기 전까지는 배경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사실 궁금해 해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요. 그러니까 이번에 뉴스 보고 궁금했어.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고 인수위원장이 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지. 생각해보니까 뭘 인수하고 뭘 인계받는지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잘은 하고 있는지. 그치. 아예 고민해본 적이 없는 거지. 왜냐면 사실 당선인이 정해지는 게 빅 이벤트지. 그치. 그 이후에 우리 사실 관심이 없잖아요. 네. 아닌데요? 저 관심 많은데요? 축하드립니다. 앤서님은? 저는 근데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분과들이 있다. 뭐 경제나 교육이나 환경 뭐 이런 분과들이 있고 그 분과에 맞는 위원들이 대통령한테 뭔가 전언을 해주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로는 약간 교육 같은 느낌이고 전임자한테 어떻게 실질적으로 인수인계를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예 모르고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대통령이 직접 하진 않겠죠?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직접 위원회에 가서 제가 이런 거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 분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게 좀 궁금하다. 이런 것들 좀 해소가 될까요? 디에고님 오늘? 네, 해소 좀 시켜드리려고 준비해왔습니다. 와우. 든든합니다. 믿음이 간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각자 혹시 기억에 남는 내 머릿속에 남는 나 인수위 하면은 이런 에피소드가 떠오른다. 혹은 나 대통령의 인수인계 같은 거 하면은 요런 뉴스가 좀 떠오른다. 요런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를 선택하게 만들었던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이슈가 엄청 핫했잖아요. 네. 저는 그 전까지는 생각해보니까 인수인계 어떻게 하지 진짜 아예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뉴스를 듣고 약간의 뭔가 마찰의 조짐이 좀 보였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 사람도 어떻게 토스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슈가 바로 요 이슈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수위원회라는 거나 뭐 인수위원장을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은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에 그때 이경숙 인수위원장께서 어린 쥐 발언 기억하시는 네, 분들 네, 네. 많을 거예요. 기억나요. 오렌지냐 어린지냐. 그쵸. 그래서 이제 영문 표기를 모두 원어 발음에 비슷하게 바꿔야 우리의 교육이 좀 더 뭐 원활해질 수 있다. 그런 이제 논거로 발표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고 그때의 이제 직함이라 그래야 되나? 그때 맡은 직책이 이제 인수위원장이셨죠. 그때 처음 이제 인수위원회라는 게 있고 인수위원장이 있고 뭐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특별히 에피소드로 기억나는 게 있다라기보다는 이 인수를 할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가 휴전국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인수하는 타이밍에 있어서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받으면서 이렇게 본인의 임기를 시작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또 그런 걸 볼 때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돼서 그런 장면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니까 인수위가 논란의 중심이었던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어린지 사건도 그렇고 그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이명박 인수위에 좀 이렇게 극대노해서 되게 흥분하면서 이제 기자회견처럼 이제 자리를 가졌던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전 기억 안 나네요. 디에고님 혹시 이 사건 기억나시나요? 저도 거기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도 뭐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안 나서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영상이 아직도 잘 남아 있더라고요. 막 약간 되게 화나셔가지고 이명박 인수위에 되게 이렇게 충고하는. 대통령 혼자서 다 하는 겁니까? 막 이런 느낌으로 좀 화가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에피소드가 있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인수위는 저희가 잘은 몰랐지만 이런저런 논란에도 있었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을 뽑고 나서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경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1도 모르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인수위원회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주 간단하게 사실 뭐 회사에서 담당자가 바뀔 때도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한 정부가 바뀌는 거고 일하는 사람이 뭐 몇천 명에서 몇만 명 단위로 바뀌니까 자연스럽게 하던 일을 어떤 일인지 알려주고 새로운 사람들이 적응하는데 빨리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럼 인수위원회는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기존 정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지지익선 사람에게 제가 인수인계를 하면 제가 하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일을 다 해놨고요. 다음부터 이거부터 하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하실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제가 알려주잖아요. 근데 인수위원회는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인수인계를 직접 해준다는 느낌이 좀 저는 있거든요. 보통 이제 정권 교체 개념인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일하던 사람이 계속 일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그 다른 정당이 집권할 때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일을 할 거고 네. 같은 정당에서 뭐 바뀌더라도 일하는 사람들이 대거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그러니까 그럼 기존에 일하던 사람들이 다음 일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인수위원회인가요? 정확히는 새로 들어가는 사람이 기존에 일하던 사람에게 배우는 게 인수위원회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새 정부 사람들이 보통 인수위원회가 되죠. 네, 그렇죠.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인수가 맞군요. 인수위원회. 네. 예. 그래서 인수위원회. 그럼 일을 이제 물려받을 사람들이 그 중심으로 꾸며진 게 인수위인 거고 네, 맞습니다. 인수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 정부 때, 즉 다가오는 정부 때 일을 직접 할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면이 있는 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통령이 될 사람을 대신해서 인수인계를 받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분들 혹은 대통령에게 자문해줄 수 있는 분들, 전문 지식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있는 건데 인수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다음 정부에서 일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아니고요. 좀 자문할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통령 대신에 인수인계를 받는 사람 혹은 대통령에게 교육해주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 하나하나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인수인계를 그러니까 약간 대리로 해주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사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그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이게 배경 설명 잠깐 하면은 인수위원회라는 게 꾸려진 게 사실 9년 만이라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사실 탄핵 국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5년이란 임기를 채우지 못했고 한 1년 정도 채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공백인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이 됐으니까 인수위가 없이 바로 당선 다음날 바로 취임을 했던 거거든요. 아,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인수위가 없었던 게 맞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쩐지 나 인수위가 너무 생소하더라고. 네, 맞아요. 그럼 문재인 정부로 넘어갈 때는 인수위가 아예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일을 하면서 정말 취임하면서 그냥 배운 겁니다. 와, 맨 땅에 헤딩하셨네? 그러면 저도 잘 가물가물한데 당선이 확정되고 보통 한 새벽 1시쯤 확정이 뜨잖아요. 그때 네. 좀 일찍 나왔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그 다음 날 바로 집무실로 가신 거예요? 집무실이요? 그렇죠. 네. 문재인 대박이다. 대통령 그러신 거죠. 진짜 정신 없었겠다. 야. 힘들었겠다, 그리고. 그래서 시작한 걸 말씀드리면 이게 한국 정치 변화랑 같이 가는 건데요. 사실 원래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라는 게 없었거든요. 정확히는 인수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정확히 80년대 후반까지는. 왜요? 우리가 보통 뭐 독재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박정희나 전두환 대통령이나 사실 취임을 할 때 인수위를 대신할 위원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게 인수위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을 했던 거고 87년도에 이제 정권이 정확히는 헌법이 바뀌고 저희가 지금 육공화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5년마다 정권이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기니까 인수 준비할 사람들을 따로 마련을 해야겠는데 해서 1988년에 생긴 건데요. 이때가 87년도 선거하고 그때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이 88년도 집권을 하면서 취임을 준비해야 되는데 따로 별도의 조직이 없으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그 명령으로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 설치령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정권 인수를 준비를 했던 거고요. 정확히는 이때는 사실 정권 인수라기보다는 이제 취임 준비위원회에 더 가까웠다는 얘기가 정설이고요. 이후로 1992년도에 이제 또 정권이 5년 뒤에 바뀔 때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권 인수를 따로 준비하는 조직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수할 필요가 없었구나. 네, 계속 해먹으니까. 네, 맞습니다. 인수할 게 없으니까 다음 사람한테 내가 할 거니까. 네. 뭐 이런 느낌인가? 이게 약간 TMI이긴 한데요. 그 한국 대통령을 셀 때 카운팅할 때 좀 신기한 게 당선될 때마다 카운팅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2번 하니까 4년 2번에서 8년 대통령을 해도 그냥 몇 대 대통령 이렇게만 불러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카운팅을 할 때 5, 6, 7, 8, 9대 대통령까지 박정희 대통령으로 치는 거거든요. 전두환은 11대, 12대 대통령 이렇게 카운팅을 하는 거고요. 선거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진짜 오래 했었군요. 네, 오래 엄청 했었어요. 오래 했죠. 네. 생각해보면 뭐 그때는 인수를 군대에서 했겠죠. 아, 그렇죠. 아니 인수할 게 없잖아. 그쵸? 내가 하는데 뭘 인수해? 아니, 그러니까 뭐 박정희 대통령에서 뭐 전두환 대통령으로 넘어간다든지 할 그때 때 한 번밖에 없어요. 그때 한 번. 같은 군인 출신이니까 뭐 군인에 있지 않았을까. 뭔가 전화로 하는 하지 사람이.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 아, 그래요? 그쵸, 네, 그쵸. 왜냐면 네. 서거 이후에 12.12. 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이 우리나라에 인수위가 없었는데 왜 생기게 되었느냐, 그 탄생의 의미를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는 명령이었다가 2003년도에 법률로, 그러니까 한 차원 더 높은 규범으로 규정을 하게 되고요. 그 전에는 법이 아니었구나. 네, 그냥 명령, 헌법. 대통령령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때는 그랬고 이제는 한 차원 높은 법률의 차원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그제 이제 법률로 규정하니까 아무래도 권한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법률로 지정이 되면서 또 어떤 점들이 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명령 차원보다 법률 차원이 더 명시적이고 권한이 더 커지는 거니까 정례화가 된 거죠. 바로 처음부터 법률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권한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당선인과 그다음에 배우자한테 뭐 교통, 통신, 사무실을 제공하는 건 물론이고 진료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임기 개시하기 전에 국무총리를 지명하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요청하는 권한까지 법에 아예 들어가게 됩니다. 아, 그것까지 다 인수위에서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후보자들 막 하고 있는 게. 네. 근데 인수위원회라는 게 이게 법령으로 보장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강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인수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그냥 무보수 명예직인 거죠? 정확히는 한시적 명예직이 가까운데요. 그 정확히 월급의 개념이 아니라 활동비의 개념으로 지급은 합니다. 아, 지급은 되는데 네. 근데 공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무를 하는 게 맞아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뭐 기밀을 누설하거나 무슨 뭐 잘못을 할 때 처벌받을 때는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해서 사실상 공무원이 처벌한 거랑 똑같이 처벌한다고 합니다. 오호. 하긴 그게
인계받고 인수하고 하는 게 생각보다 비밀이 많겠죠. 국가 기밀 같은 게 엄청 굉장히 많을 많을 것 텐데.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들로 그 다음 대통령이 앉을 사람들이 다 뽑아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정부의 장관 등으로 이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장관이 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권한이 뭐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잠깐 찾아본 정보에 의하면은 이 인수위가 누구들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현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까지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따가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인수위 자체는 이제 당선인이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한 명씩 임명을 하고 24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그 전문위원이나 뭐 실무할 사람들을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한 180명 정도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뭐랄까 이게 인수인계라는 게 직접 다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대통령끼리는 당연히 따로 만나고 그 밑에 뭐 공무원들 직급 있잖아요. 뭐 실장, 국장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인수인계를 다 들어가는 거라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방금 윤석열 정부는 180명이라고 했는데 보통 몇 명이에요? 24명을 정해 놓는 거고 일단 법적으로 정해 놓은 거는 24명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외에 간사나 전문위원으로 고문 자문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이는 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리밋이 없어요? 네, 리미트는 따로 없어요. 막 1만 명 해도 되는 거야? 1만 명에 뭐 서류 하나당 한 명씩 붙여가지고. 사실 진짜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정도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180명을 이제 앉혔다라는 거에서 저는 그래서 그게 뭐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보통 이렇게 한다는 거야, 좀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근데 아마 뭐 2달 동안 인수하는데 뭐 10,000명 단위 되면 조직 구성하는 데만 몇 개월 걸리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아마 있겠네. 네, 100명 단위가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10,000명 단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이것도 TMI인데 인수위 구성하기 전에 이제 이건 당선된 이후고 당선되기 전에 이제 경쟁할 때 선거 캠프를 구성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선거 캠프 같은 경우는 되게 느슨하고 현장에서도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누가 어디 소속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대요. 그런 경우는 이제 1만 명 이렇게 넘는 경우도 카더라는 식으로 왜냐면 누가 누군지 서로 모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캠프도 뭐 15,000명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실제로 그런가 이것까지 모르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생겨서 이제 뭐 5년마다 생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바뀌면서 부처들도 엄청나게 바뀌었고 확장된 것도 있고 축소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인수위 규모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인수위원회는 정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조직과 기능, 그다음에 예산 현황 파악해가지고 새 정부는 어떤 정책을 설정해야 되나 당연히 그 기조를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취임 행사 전후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제 법적으로는 임기가 시작된 후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30일 이내까지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8일까지는 존속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미 활동은 종료를 했고요. 맞아요. 네, 활동 종료한 문서도 백서라 그러는데 그걸 정리해가지고 6월 7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기 개시 후 30일까지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왜냐면 인수하면 이제 활동이 종료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인수위가 좀 특이한 게 사실 공식적인 업무는 하지만 엄밀히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거는 업무와 관련해서 뭐 기밀을 누설하거나 인수위에 참여했을 때 뭔가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생길 때 그 벌칙 같은 걸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해서 처벌을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뭔가 좀 공적인 의식을 갖고 일을 한다 할 수 있겠죠. 활동 당연히 경과하면 이제 어쨌든 국가 세금을 쓰는 거니까 활동 내용을 포함해서 예산 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를 해서 30일 이내에 공개를 하고요. 네. 그럼 공무원으로 이제 벌칙 같은 거는 그러니까 뭔가 벌할 때는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했는데 예를 들면 아까 활동비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럼 공무원에 준하는 돈이 나오는 건가요? 준한다는 표현이 혹시 어떤 예를 걸까요? 들면 뭐 9급이라고 준한다, 9급 공무원에 준한다. 그러면은 활동비가 9급 공무원이 받아가는 월급 정도로 나오는 건가요? 이게 그 액수가 뭐 이번 인수위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참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2013년도 박근혜 정부 인수할 때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67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해요. 그거보다 아마 좀 더 높겠죠. 인수위원들은 한 그 3,400 정도 되고. 잠깐만 이게 활동 기간이 어떻게 돼요?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할 때까지니까 보통 50일 전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2달 좀 안 되게 네. 하고 아까 한 달 말씀- 기준 670만 원 정도. 이게 한 달이 아니라 저는 통째로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50일 전후로 활동하는데 670만 원 정도를 장이 받아갔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인수위원장은 670,
간사는 360, 인수위원은 31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은 좀 더 높겠죠? 하긴 그거 10년 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물가 뭐 생각해보면 좀 더 받긴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안 높다. 근데 이게 금액적인 베네핏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수위원회에서 인수위원직을 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명예가 있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러네.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거지, 막상 인수위원을 하시는 분들이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하긴 또 웬만하면 최측근들을 안 치죠? 대통령이. 네,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교수님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아. 맞습니다. 그럼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거의 못 해보겠네요? 일단 그 한 국가의 정부를 운영하는 건데 당연히 연령이나 경력이 되는 사람들을 올리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 면모를 보면은 뭐 몇백만 원 이런 거 뭐 받고 말고 이걸로 뭐 움직이는 네. 사람들은 아니라서. 그러겠네. 네. 실제로 위원 중에 장관 후보자 되고 장관 되신 분들도 계세요. 이번에 좀 많습니다. 네. 아, 그 급이 돼야 되는구나. 네네. 위원회 하려면은.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 장관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5천만 중에 200명을 뽑는 건데 거기 들어가는 자체가 쉬운 건 아니겠죠. 그렇죠. 진짜. 그럼 지금까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무엇인지 그 탄생의 배경과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 사실 대통령 인수위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비교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따로 뽑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통령제 하에서는 이렇게 투표를 2번 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의원내각제라고 영국이나 그 일본은 이제 의회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거기는 국회의원들을 뽑으면은 그 사람들이 각자 이제 정부를 구성해요. 투표를 어떻게 보면 한 번만 하는 건데 이게 인수위원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제의 특성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왜냐면은 의원 내각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인수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 내각을 이제 영어로 하면 그 캐비닛이라고 부르는데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정권을 잡는 사람들이 의회에서 다수당이거나 혹은 서로 이제 연립정부라 그래서 다수파 연합을 만든 사람들이 이제 정권을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건데 만약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잃게 됐을 때 상대당에선 정권을 잡게 되잖아요. 사실 그 전에 그림자 내각,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따로 내각을 다 준비를 해놔요. 만약 정권이 바뀌면 너 뭐 노동부 장관 해라, 뭐 너 법무부 장관 해라 이런 식으로 정해놓기 때문에 별도의 인수위가 필요가 없죠. 대통령자에서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는 개념이니까 인수위가 필요한 거고요. 인수위라는 게 의원내각제는 없고 대통령제는 있다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의 인수위를 미국과 또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인수위라는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조금씩 도입이 됐던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미국은 꾸준히 우리보다 뭔가 그 역사가 더 오래되니까 더 많이 발전했다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국은 대통령제가 5년 한 번만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5년에 한 번 인수인계가 필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긴 저희 연임이 절대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단임제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은 4년으로 2번까지 하니까 뭐 재선을 한다면 별도의 인수위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한국의 인수위 활동 기간은 사실 그 60일이 조금 안 되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3월 9일 대선하고 5월 10일 취임했으니까 60일에 조금 모자라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인수위 구성 시기가 조금 더 빨라요. 당선되고 취임하기까지 한 70일 정도 돼서 그 기간 자체도 길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은 법을 좀 바꿔가지고 전당대회 그러니까 그 각 당의 후보로 뽑혔을 때부터 사실 대통령 당선인에 준하게 보고 인수위를 아예 구성하게끔 국가에서 돈을 줍니다. 그 이전에. 뽑히기 전부터? 네, 뽑히기 전부터 줘요. 이것도 사실 그 2010년 돼서야 이게 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트럼프는 2016년 5월부터 이제 인수위 윤곽을 잡았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그 각 당의 후보로 뽑힐 때부터 어쨌든 인수위로 활동비를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그 이전부터 인수위를 사실상 준비를 해요. 그래서 트럼프는 2016년 5월부터 준비를 하고요. 네. 6개월 뒤에 당 대표 후보로 뽑힌 다음에 2달 뒤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아, 대통령으로서? 네, 그러면 사실상 한 8개월 정도 인수위를 미리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한국이랑은 되게 다르죠.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럼 11월에 당대표로 당선이 된 건데 그 전에는 자기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상 윤곽은 어느 정도 나오고 미리 근데 사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미리 후보들이.
그렇죠. 트럼프는 지역 돌면서 단일화하고 막 이제 맞춰갈 때 이상한 돌풍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었죠. 그 트럼프가 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워낙 많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유도 좀 많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치. 그리고 이게 꼭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자체가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다르긴 하겠다. 나라 사이즈가 다르니까. 찾아보면서 느낀 거지만 뭔가 그 후보로 결정되기 전부터 준비한다는 게 저는 그 사회 전체적으로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근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TMI로 인수위 구성할 때 여기 인수위원을 16명을 선정을 했는데 아, 되게 적네요. 네. 왜냐면 한국은 24인이었으니까요. 근데 인수위 16명 중에 4명이 뭐 자기 아들이고 딸이고 사이고 이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도 논란이 됐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취임하고 나서도 쿠오모가 백악관에 있었잖아요. 그쵸? 네. 네, 뭐 사위가 일하고 뭐 딸이 일하고 이런 네. 식으로 했던 거라서 그런 그림을 본인 딴에는 미리 그려놓은 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논란이 됐다는 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원래는 안 됐던 거예요? 국민 정서상?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그냥 짧은 지식으로 이해하기에는 트럼프가 원래 뭔가 거대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전까지. 그래서 미리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치적 거물들에 대한 네트워크가 아무래도 약하니까 뭐 열심히 찾으려고 했을지 아닐진 모르겠지만 가족으로 채워두고 다음에 생각해보자. 아, 그런 의미에서 논란이 된 건가? 아, 뭐 그런 거 아닌데 보통은 가족을 안 채우니까 그쵸. 인수위원회라는 게 가족 기업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때 생각나요. 트럼프 이렇게 지역 돌면서 대표 선출할 때 계속 이기는 거 보고 미국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다가 진짜 대통령 못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대통령 되는 거 보고도 진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때도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인수위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었는데요. 2021년 1월에 취임을 하는데 사실 2020년 5월 그러니까 8개월 전부터 인수위를 준비를 하거든요.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수는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미국의 인수 과정이 끝이 언제냐면 법에 명시를 해놨거든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1월 20일인가로 아예 날짜를 박아놔요. 네. 왜냐면은 4년마다 선거를 하는데 선거는 언제 하고 취임은 언제 하고를 되게 명확하게 정해놔가지고 취임식 정오회 아마 뉴스 볼 때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 옆에 그 군인 같은 사람이 그 큰 가방 하나 들고 다니는 거야. 까만 가방.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영화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뭐 보통 비밀번호 뭐 카드 같은 거 자기가 개인적으로 계속 소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로 치면은 뭐랄까 가장 강력한 군 통제권이라고 할까요? 통제권의 일부인데 그걸 이제 취임식 정오에 그걸 넘겨주는 걸로 끝나요. 근데 그걸 이제 한국 언론에서 뭐 블랙박스라고 표현하고 현지 말로는 뭐 뉴클리어 풋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풋볼이라 하지? 뉴클리어 축구인가? 아니 뭐 핵폭탄 이름도 팬맨이었는데 뭐.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핵무기 발사할 수 있는 근데 그 가방이 저는 이제 영화에서 보고 와, 영화적 발상인가 했는데 진짜로 약간 고증이 있었던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 서류 가방 같은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서류 가방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취임식 낮 12시에 네. 인수하고 그게 마지막. 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한다는 그거고요. 자연스럽게 윤석열 인수위로 넘어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선이 되고 그 다음 날 자정부터 이제 당선인으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취임식 정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3월 9일에 대선 이기고 3월 10일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당선인 신분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물밑에서 이제 인수위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한 10일 정도 후, 그러니까 정확히는 3월 18일에 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고요. 뭐 다 알다시피 뭐 안철수 위원장이었죠. 네. 그다음에 권영세 부위원장, 그다음에 23명의 위원을 발표하고 이제 뭐 그 외 위원회들이 있어요. 뭐 국민통합위원회, 뭐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 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뭐 대변인, 뭐 행정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임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달간 이제 인수위 활동을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5월 10일 당선 후 정확히 한 62일째인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미리 준비하는 그런 저희가 시스템을 안 갖고 있으니까 네. 당선인 확정되고 진짜 바쁘겠네요. 한 2달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준비를 하고
뭔가 바로 임기를 시작해야 되니까 진짜 정신없이 돌아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2달이라는 기간이 되게 짧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 네. 짧죠. 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들도 보면은 이제 그때 시대상과 시대 흐름에 맞게 아마 위원회가 그때그때 달라질 것 같은데 뭔가 정형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대변인실처럼 그 어떤 위원회를 만드느냐라는 구상 자체도 어떻게 보면 미리 해놓으면 좀 좋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겠네요. 물론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는 돼 있겠지만 그쵸. 공약 준비하면서 자기가 가져가고자 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캠프를 구성할 때 큰 그림을 그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인수위원회가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게 아쉬운 면은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을 10일 자정에 이제 용산 지하에서 정식으로 이제 군 통수권을 넘겨받고 군 통수권을 넘겨받는다라는 게 그걸 뭐라고 하죠? 대빵? 국군 통수권자. 네, 국군 맞습니다. 통수권자. 네. 국군 통수권자의 모든 것들을 다 그날 받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은 사실 어느 국가나 이제 최고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결국 군 통수권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마지막 수단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을 넘겨받는 걸로 공식적으로 이제 취임식이 끝났다고 보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국군 통수권 넘겨주는 게 되게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결정권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정점에 있는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진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3월 9일 새벽에 대선에서 승리를 하고 3월 18일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출범을 하고 5월 10일에 진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 동안에 이 인수위원회가 발빠르게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알려주고. 네, 맞습니다. 취임식 TMI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저도 찾아보면서 재밌었던 거는 그 취임할 때 선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그냥 헌법에 박아놨더라고요. 헌법 69조에 아예 뭐 헌법을 준수하고 뭐 국가 보위하며 뭐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뭐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이런 이야기들을 뭐 끝에는 뭐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까지 이 문구를 아예 넣어놨더라고요. 재밌었던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성경에 손 올리고 선서를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미국은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대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부터 관행적으로 하고 이것도 초 TMI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48년 5월 그 첫 선거로 이루어진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그 국회가 먼저 생기고 헌법을 그 이후에 만들어요. 네. 그래서 재헌의회라고 부르는데 재헌국회라고 당시에 이윤영 의원이라고 이분한테 그 이승만 당시 임시의장이 그 감사 기도를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때는 사실 헌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한국은 그 재정 분리 사회거든요. 종교가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걸 막고 있는데 그 자체도 이제 헌법의 정신에 기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는 오히려 헌법이 없을 때니까 이거 가지고 위헌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승만 임시의장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 엄청나게 큰 행사를 하는데 종교를 끌어들인 거잖아요. 본인의 개인적인 종교를.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 모습이 마치 지금 생각해보면 우린 재정 분리인데 저거 위헌 아니야?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헌법이 없기 때문에 위헌이고 뭐가 없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진짜 실제 막말로 그때 당시 이승만 임시회장이 막 뭐 트월킹을 하면서 이걸 했어도 뭐라 아무런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잖아 지금. 아니 뭐 그렇긴 한데 그 이제 구성이 됐으니까요. 그 의회가 엄숙히 해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엄숙히 안 해도 처벌할 길이 없는 거지. 그렇지. 헌법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뭐 그렇죠. 나라의 기틀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재밌네. 그래서 뭐 취임식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